어제 병산서원 갔을 때는 출입문 소설산문 옆에 담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는 보석사 들어가는 일주문 이 옆에 담이 없잖아요. 불교 건축은 경계는 구분하되 담을 두지 않는 것. 그 일주문은 어떤 경계를 두는가 하면 저 일주문을 넘어가면 성의 세계, 부처의 세계. 여긴 속의 세계.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일주문이에요. 태백산 보석사 일주문 들어가면서 우리는 아미타 부처의 세계에서 화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보석이라는 말이 돌이 예, 떠다니는 예, 뜻입니다. 예. 그 선묘가 용이 돼서 이제 이 의상이 신라까지 오는 길을 무사히 딱 오게 했어요. 지난번에 가문사지 얘기할 때 왜 사천왕사지와 가문사지가 나왔는지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평정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여기 신라와 백제의 유민들 중에서 저항 세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거지. 반신라. 그런데 거기서는 반신라를 하지 않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도적대들이라고 얘기해요. 예. 술자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그 도적대들을 이제 제압하려면 고민이 딱 된 거지. 문무왕이 기도발도 받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안 드시면 집안에 그러면은 이제 물때가 의상이 되니까 그럼 하나 내가 바꾸세요. 여기 가서 하면 안 하니까. 절을 짓겠다. 맛만 보세요. 예. 드셔봐요. 절 찍으려고 하니까 저항이 만만찮잖아요. 그때 길입니다. 길이. 선묘가 어디 않아요. 돌을 공중에 붕 띄워. 우리가 인간은 사람이 말을 하면은 기분이 나쁜데 기이한 자연 현상이 일어나면 엄매 기주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뜬 돌을 보고 도둑들이 전부 다 이게 딱 꼬는 거지. 그래서 돌이 떴다 해서 부석. 여기 사과나무가 달려있잖아, 사과.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지만 사과나무잖아. 나무 아니고. 예. 이것이 사과나무로 명명되어지는 순간 이들의 운명은 사과나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오면서 사과의 굵기가 다 다른 거 봤잖아요. 네. 이 한 나무에도 크고 작은 열매가 달리는 거지. 똑같은 색깔이 없고. 우리는 보통 하나 일은 일이라는 동일률적 사고를 하는데 일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일은 3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동일률적 사고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것이 이런 사과나무를 통해서 바라보는 물음표가 되는 거죠. 저기 앞에 첫 번째 계단에서 만나는 것이 천왕문이에요. 천왕문이 존재하는 것은 사찰에서 이 사찰의 건립 목적이 개인이 구복신앙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 호국 사찰로서의 의미를 지닐 때 천왕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범어사도 천왕문이 있고 부석사도 천왕문이 있고 또 사천왕사지는 우리 그때 가봤어. 폐사지가 됐지만 원래 있었다면 있을 수도 있다. 불국사도 천왕문이 있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비스듬하게 올라오잖아요. 통도사에서는 일주문에서 보면 뭐 전면은 아니지만 대웅전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부석사는 입구에서 전체를 도저히 볼 수 없는 절. 축이 묘하게 비틀어져 있습니다. 자, 한복까지 뒤돌아서서 일주문에서 올 때는 이 축으로 왔잖아. 시선이. 천왕문으로 갈 때는 또 이 축으로 가거든요. 천왕문에서 지나서 안양로 갈 때 축이 또 틀어져요. 안양로 지나서 무량수정 갈 때 축이 또 바뀌어. 그래서 축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 이게 이제 부석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 깊이. 거한 것은, 숭고한 것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데 이 깊이를 어떻게 줄 것인가, 부처의 세계를. 서방정토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세계. 그러면은 눈으로 직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 거함을 통해서 끌어들이는 거지, 시선을. 그 깊이감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시선에 굴절을 줍니다.
이 전체가 전에 지금 빛날 화자 예, 예. 쌤이 그 네, 만들었다 한거 네, 네. 특허냈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아니 나는 뭐 적고 네. 적고 이자고 근데 굳이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숨이 턱턱 차잖아요. 통도사의 그 대웅전까지 갈 때 숨 찬 일이 없잖아. 평지가람. 숨 안 차잖아요. 근데 이 길은 살이껴? 올라갈 때마다 숨이 퍽퍽 차. 아, 이게 부석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인데, 숨이 턱에까지 차오를 때 나를 느낄 수 있거든요. 나의 존재. 이거는 다른 사람이 쉬는 숨이 아니라 내가 쉬는 숨이라는 거지. 이럴 때 내가 진짜 힘들 때 옆에 가만히 돌아보면 다른 사람도 같이 힘들 소리가 들리거든요. 힘들 때는 숨을 안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표현해야 타인도 내 숨소리를 듣고 나의 상황을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부석사가 계단이 많은 두 번째 이유. 부석사에 물론 계단이 9개의 석축을 가지고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화엄의 구품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종교적인 영역을 떠나서 오로지 내 몸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곳. 내가 지금 여기 누구인가 어디인가를 끊임없이 자각하면서 오를 수 있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이 부석사 계단길입니다. 자, 단을 하나 올라왔거든요. 여기 계단. 자, 두 번째 또 단을 넘어갈 거예요. 저기 보이는 안양로를 지나가야 다시 한번 이제 주불전을 가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부석사 석축의 특징이 큰 돌만 쫙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돌 사이사이에 모난 돌, 작은 돌이 있잖아요. 이게 기단이랑 석축이라는 전체, 저 전체 속에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 전체에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럼 일대 부분은, 요 하나의 이 부분은, 얘들 부분은 따로 떨어지면은 전체가 되지만, 이것이 전체 속에 들어갈 때는 부분으로서 지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거지. 큰 돌과 작은 돌이 서로 조응하면서 보태주면서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 전체와 부분과 전체의 조화. 이것이 화음의 핵심이에요. 나만 잘난 것이 아니라 잘난 나도 관계 속에 들어가면 잣대를 줄이고 관계에 섭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요 석축, 기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기단이 9개 나와 있어요. 이 화음에서 상품 상생, 상품 중생, 하생, 중품, 하품 이렇게 해서 화음의 경지는 또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거죠. 숨 차잖아요. 숨이 찰 때는 안으로 삼키지 말고 바깥으로 헉 드러내야 물질로서의 내 몸의 존재를 내 의식이 인지한다는 것. 그래서 불교의 유식학자들은 물질보다는 정신을 중시하거든요. 몸은 물질로서의 의미이지 진적 중요한 것은 정신적 가치이다. 근데 몸이 없으면 정신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없잖아요. 그것도 이 그릇이 있어도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이 없으면 그릇의 쓰임을 누가 할 것인가. 이 또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 존재인 것 동시에 정신적 존재이고 감각적 존재인 것 동시에 이성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 계단을 오르면서 나를 느낄 수 있는 저거. 나를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이 계단이라는 거죠. 이제 아까 그 계단이 가지고 있는, 석축이 가지고 있는 부분과 전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또 이 대목이거든요. 이 작은 돌이 없으면 큰 돌들이 균형을 잡지를 못해요. 근데 큰 돌끼리만 있으면 멋이 없어요. 의도하지 않는 멋. 오사카형의 그 예. 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오사카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쫙 휘어져 있는데 걔들은 비스듬하게 해서 맞물리게 해놨지. 옷 이렇게 이거 옷 재봉질 하듯이. 그게 지진으로 무너지는데 그 돌에 이게 로또 남바를 다 붙여놔갖고 복원하는데 몇십 년이 걸린대. 그걸 그 자리에 남바대로 갖다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거 갖다 붙이거든. 그 자리에 갖다 넣는다고 쌓아놔. 내가 그거 보고 애놈들이 쪼매더라도 응. 엄피를 이 벗어나가 하네. 의도하지 않는 의도가 여기 숨어 있는 거죠. 의도하지 않는 의도. 우리가 의도를 너무 앞세워 버리면 이게 인위적이 될 수 있는데 의도하지 않는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움. 그래서 우리 눈에 이격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처음부터 그랬던 듯이. 그래서 이런 석축이라는 이 전체를 크고 작은 돌들이 서로 맞물려서 지탱해 주는 것. 이 탑을 만들 때도 같은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한 판을 들어놓은 것 같은데 그 판 위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또 끊임없이 인장 끌어당기고 밀어주고 하는 이런 힘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게 지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폭격이 일어나지 않는 한, 뒤집어지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석축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 공법이 딱 들어있습니다. 이 돌의 기억들은 적어도 우리 인간의 기억보다 훨씬 더 이전했잖아요. 그래서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100년도 채 못 살게 걸어오고 있지만 이 돌은 산이 바위가 되고 돌이 되고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는 그 무궁한 세월을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신전으로 가는 것은 그 부서지고 무너진 신전의 먼지가 그냥 먼지가 아니고 역사의 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땅에 있는 이 돌을 볼 때 혹은 바위를 볼 때 여기 역사성의 의미를 과연 부여하고 있을까? 타인의 문화는 위대한데 우리 문화는 너무 편안한 시선으로 물음표 없이 그냥 감탄사만 가져가는 건 아닐까? 이곳에 이 문화가 있는 것은 단지 하는 감탄사가 아니라 여기에서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 물음표 바탕 위에서 나의 새로운 시각들이 일어가는 그 길이 내 앞에 펼쳐진 신생의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위로 한번 딱 올라가 볼까요? 숨이 좀 더 찰 겁니다. 이런 나무 이래 심으면 이 나무가 만약에 엄청 커지면 이 영향을 안 받을까? 저는 받는다고 당연히 보는데 받을 텐데 우리가 내려오면서 예. 밀리든지 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이게 꾸민다는 우리의 현대적 시각에서 이게 이제 의도한 의도가 되는 거죠. 그 의도하지 않는 의도가 됐을 때는 앙코르 앙코르와트 가면 그 나무들이 전부 막그 앙코르와트에 시즌을 다 부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대로 두자는 안 걷어내고. 그러니까 걔들은 그 나무하고 또 같이 한 몸이 돼서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추상미술이 여기서 또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생면에서. 이 장면 한번 찍어볼까요? 저기가 안양루가 되는 것이죠. 요 제목이 좋습니다. 요 제목. 저분들이 있어도. 여기가 충분히 이유는 이거 있는 그대로 재료를 그대로 사용해서 의도하지 않는 의도가 됐습니다.
네? 사, 지금 탑이 있다. 그렇지. 저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가는 거니까. 나는 전배당에 한번 가봐야지. 네. 데리 어디 이 나무의 결이 봉황의 깃털 같지 않아요? 봉황의 깃털. 오랜 세월 풍화를 견뎌온 거. 여러분들은 뒷모습 지금 소백산맥의 능선을 보고 있습니다. 물결 같은 저 능선을. 바닥에 뺑 예. 엄청 큰 거네. 중간에는 좀 있고 밖에는 네, 또,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축을 한 번 더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지나왔던 천왕문이 안 보이잖아요. 물론 산지 가람의 특성이긴 하지만 이미 몇 축이 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저 공간에서 여기까지 오는 또 한 축이 있는데 이게 범종각이거든요. 근데 범종각에서 안양루까지 가는 공간에 또 한 축이 또 한 번 휘어져요. 예. 또 다 휘죠. 네. 이제 여기에서 바라보는 범종각 너머로 소백산맥도 또 일품입니다. 예. 재료는 사물, 모거, 북, 범종, 운판이 있는데요. 모거는 물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 고기들을 깨우는 거고, 운판은 허공에 날아다니는 짐승들을 또 일깨워주는 것. 근데 여기에서 4개의 기물을 통해서 어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요 사물이 김덕수 사물놀이패에 들어가가지고 1968년도에 김덕수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의 전통 악기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공연 이름을 뭐로 할까? 그때 딱 착안한 게 절에 가면 사물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사물놀이 합니다. 우리의 전통 음악은 삼현육각이에요. 그 대금부터 피리, 북, 장고, 징 이렇게 해서 삼현육각이 정통적인 앙상블 구조. 그래서 절에는 4개의 기물을 통해서 말씀을 널리 전한다. 이것이 부석사의 범종각입니다. 부석사의 범종각은 저녁 예불 드릴 때 오면 참 좋아요. 저녁 예불 드릴 때 오면 여기에 이 세상이 저 밑에서 푸른 구름이 어둠감고 차오르거든요. 그럼 그때 벚꽃 소리가 덩당당당 나실 때 그 어떤 순간 저보고 아주 칩니까? 치죠. 네, 예불 할 때는. 그래서 이제 한번 뒤로 싹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축이 또 한 번 더 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 축이 왔을 거예요. 시선이. 이렇게 또 흘러가고, 예. 또 한 번 살짝 좌로 꺾어서, 네. 석축을 안고, 예. 날개처럼, 예. 봉황산이잖아요. 이 신선들이 산다는 날개들을 쫙 안고, 예. 또 한 번 올라갑니다. 변화를 주면서. 예. 네. 원래 봉황산 여기. 예. 태백산 부석사이기도 한데 저기 뒤에 부석이라고 돼 있지만, 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부석사를 찾는 그 이유가 저 무량수전
배헐림 기둥에 기대서서 소백산맥에 눈출되는 저 드라마틱한 파노라마를 보는 것. 이것 때문에 부석산을 많이 찾아요. 여전히. 예.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년의 배처럼 몸처럼 생겼잖아요. 편안한. 추녀가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주택하고 달리 많이 과도하게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저 과도하게 추녀가 길게 넣으면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불안하고. 그래서 양쪽에 활주를 딱 따내놨어요. 받쳐놓는. 저것이 안정감을 주잖아요. 거기다가 이 기둥 하나에 포를 하나 한 거 1대1로 배치한 주심포 양식이라 하는데 가장 단순한 양식. 그 단순한 것이 깊이가 있잖아요. 가장 단순한 건축 양식을 구현했는데 꾸미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단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웅장미가 더 있는 것이 이 무량수전이 되는 거죠. 우리까지 왔으니까 배얼림 기둥에 기대서 보는 거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네. 심플 엘레강스. 이것이 원주가 됐으면 사실은 요 과장된 이 부분이 불안해서 우리에게 어떤 불안감을 주는데 이것이 중간 부분부터 쫙 내려서 배가 도톰하잖아요. 네. 중년의 이 중부지방처럼.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것. 네. 시각적 안정감, 네. 착시 효과. 그래서 이런 건축이 주는 어떤 미적 효과는 그때 당시에 어쩜 이런 것을 해냈을까의 특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기 배얼림 기둥에서 최순호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있는 저 사진 보시잖아요. 태백산맥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을 타고 여기서 저 멀리 소백산맥에 눈출거리는 저 물결을 보면 저것이 과연 땅인가 바다인가. 네. 네. 물결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물결. 왜 물결이 일어날까요? 뒷물이 앞물을 밀어주기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거든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거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뒷물이 밀어주었을 때 앞물이 일어서서 물결이 되는 것처럼 산은 땅과 땅이 융기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산이라고 본다면 산과 산이 또 이렇게 기대면 골짜기를 만들고 냇물을 만들고 사람이 모여들고 그것이 문명을 만들고 거대한 문화의 물길을 흘러간다는 것. 이 소백산 능선을 보면 그 편안한 음악적 요소가 들리잖아요. 저것을 보고 있으니 한국인들 어떻게 DNA 속에 흥이 없겠어요. 춤을 배우지 않아도 춤처럼 꼭 뭐 이태리나 러시아 음악학교 가지 않아도 우리가 흥얼흥얼 하는 그 어떤 추임새나 신바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 눈출거리는 소백산맥 능선을 보면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무심하게 저것을 보고 있으면 내 눈이 저기 갔다가 여기로 이따리 왔다가 또 저기 갔다가 오는 동안 나도 물길이 되고 물결이 되는 것. 저 많은 것들을 감상하고 또 그것을 체화하는 것은 누군가의 시각이 아니라 나의 시선에 의해서 나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곳이 이것도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서 바라보는 소백산맥들입니다. 네, 근데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엄 사상의 종찰인데 이게 여기는 아미타 부처 7세기 부처님을 모셨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또 어디를 보고 있냐면 저 방향을 보고 있어요. 저쪽 방향. 동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서방정토는 우리가 서쪽이잖아요. 서쪽에 계신 서방정토는 동쪽을 보면서 서쪽 방향을 이제 뒤로 안고 있는 거죠. 우리 저녁 해가 질 때 저녁 해는 서방정토를 띵동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서방정토, 서쪽 세계. 그러면 아미타 사상 중에서 주요 경전 중에 하나가 관무량수경인데 관무량수경을 12개의 꼭지로 명상하는 방법을 그려놓은 것이 관경변상도거든요. 그 관경변상도 첫 번째 꼭지가 지는 해를 그려놨어요. 지는 해를 보면서 명상해라.
근데 그 안에 속속 내용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지는 해는 서방정토를 두드리는 종소리와 같다. 내가 서방정토로 갈 수 있다. 자기 암시를 해라. 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량수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자기 암시의 시작. 말하자면은 물음표의 시작이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갈 수 있다는 자기 물음표와 자기 신뢰 이 시작이 나의 이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발자국이 된다고 해서 첫 번째 그 명상의 시작을 지는 해를 번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물을 보고 명상하고 나무를 보고 명상하고 가는 보살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서방정토 갔다고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 서방정토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과연 있을까 없을까 의문을 가질 때 그런 그림을 보여줌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세계가 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불안함, 불확실을 그림으로 만들어줬던 것이 불화들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싹 옆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 소백산 충분히 느껴보았습니까? 네. 저기에 저 돌, 저기 가보시면 부석이라고 써여 있어요. 저 돌이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와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 은매 기주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가 봐 전부 다 투항하게 되는 거죠. 선묘의 흔적을 하기 위해서 부석 저 돌 밑에는 물이 흘러요. 선묘는 용이잖아요. 살아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죽어서 용이 돼서 내님이 가는 길에 수호신이 됐던 선묘를 상징하듯이 저 부석 바위 밑에는 여전히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화와 역사 사이에 뭐 묘한 일체감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자, 뒤로 한번 돌아서 진짜 이제 중요한 부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각각 공간들, 건물들의 지붕선을 한번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주변의 것보다 튀어 올라서 도드라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들이 선이 마치 저 소백산맥의 주봉 능선들이 서로 튀어오르고 없이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능선의 선이, 용마루의 선이 묘하게 중첩을 해요. 더군다나 팔짝지붕에 내려오는 내림마루에 이 지붕의 내림마루, 저 집들의 내림마루, 요 옆에 있는 집들의 내림마루가 전부 다 어떤 유사성 속에 흘러가는 거죠. 마치 윤설처럼, 물결처럼 흘러가는 것. 그래서 한국 전통 건축이 가지고 있는 선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구현했던 곳, 또 우리 여기 산지가람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지붕선을 오롯이 잘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붕선, 선의 중첩의 백미는 어디에 있냐? 저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저기서 비 오면 물 떨어지잖아요. 요 물 받는 거, 낙수. 튀지 말라고. 물이 과도하게 튀어버리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저기 선묘각. 네, 저기. 네. 여기다. 여기 지점 오셔야 돼요. 부석사의 백미는 여기에 있거든요. 외국의 많은 건축가들이 어제 갔던 병산서원과 더불어서 여기 부석사를 반드시 가는 그 이유는 병산서원에서는 한국인들의 자연관 또 건축과 건축의 어떤 형상 원리를 읽었는데 여기 와서는
한국의 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한국 건축의 어떤 묘미는 선의 중첩이라고 봤는데 부석사는 화음이라고 했잖아요. 옛것과 새것의 조화. 근데 그 7세기의 아미타 사상은 받고 이것이 화음이기 때문에 8세기에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은 또 알겠고 그럼 조화는 옛것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탑은 석가모니를 상징하거든. 탑이 존재했던 것은 석가가 열반이 들고 난 이후에 그의 사리를 묻으면서 그게 이제 탑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도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동안 이 땅에서 탑은 좀 아름답게 바뀌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청사진식 복사를 하지 않고 창조적 복사를 하는 바람에 한중일 어디에 내놔도 정말 탑이 가지고 있는 균형미, 균재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보셔야 돼요. 원장님, 여기. 이 자리에서, 여기에 서서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탑신 요 2층과 1층 요 사이에 요 내린마루 지붕 같은 선이 하나 내려오죠. 이 선하고 무량수전에 용마루 내는 내린마루하고 저 뒷산 내려오는 저 선의 중첩을 딱 잡아보세요. 그러네. 네. 이거는 제가 발견했어요. 부석사에서 이걸 보지 않으면 부석사를 보지 않은 거죠. 기와까지 잡았는데 네. 내려오는 손은 내려오는 선,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요 자리에서 보면, 이 선 밑에 이 선, 그러니까 전체 말고, 탑에, 탑신 위에 1층 지붕 있잖아요. 1층 지붕하고, 무량수전, 요 뒤에 무량수전, 요렇게 내려오는 것하고, 저 뒤에 산, 저 산이, 이렇게 사선으로 나란히 내려와요. 나무들을 선하고 예, 예. 아, 나무들 산나이 모양 말고 예. 저 바로 뒤에 있는 저 산에 땅에 이렇게 내려온 저 선. 근데 이 선의 모양이 그 다음 밑에 안양루에 있는 저 내린마루 또 마루들 같이 전부 다 중첩이 착착착 일어나는 거예요. 우와, 이게 화음의 진수가 되는 거죠. 이 선이. 이걸 보지 않으면 부석사의 화음의 어떤 진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부석사의 진면목을 보고 계십니다. 유리풀. 근데 이 자리도 안 돼, 이거는. 딱 여기서 와요, 딱 여기에서. 예, 예, 여기서 쫙, 예, 예. 요것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쫙,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선이 좀 시각이 이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의 흐름, 요 선의 흐름이 묘하게 중첩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 자연관을, 이 땅의 지형적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다. 저 건축을 할 때 실제 그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선생님이 발견한 거 아닙니까? 예, 저의 해석, 예, 예, 저의 해석, 네. 짚으려고. 음. 야, 밤피들이 그런 거 모른다고. 네. 와, 지 나왔는데. 이제. 안양루에서 지금 밑에 낸 추녀 있잖아요. 안양 팔짝 이 추녀와 무량수전에 이 휘어지는 추녀가 또 곡선의 중첩을 또 이룹니다. 그 부석사는 끊임없이 내려오는 선과 휘어지는 이 곡선이 서로 중첩을 하는데 결코 뒤에 것이 앞에 것을 가리지 않는 혹은 맨 앞에 것을 맨 뒤에 것이 가리지 않는 이러한 묘한 균형과 어긋남과 그 어긋남이 자리 잡음으로 바뀌는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이럴 때, 와,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저는 이걸 발견하는 순간, 우와, 이거야, 이거. 예, 예. 그럼 저기 앞에 정료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기에 내려오는 저 선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지금부터는. 이런 선의 중첩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건축과 건축 사이에 대입시켜 보는 거. 이게 부석사 건축을 읽어내는, 걸어가는 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했는가. 보통에 같으면 탑을 가운데 마당에 앉힐 텐데, 예. 그렇게 두지 않고, 아미타 부처가 동쪽을 향해서 보고, 그 동쪽에 석가탑을, 예. 석가모니 부처를 앉히고, 안에는 아미타 부처와 전체의 하모니. 화엄은
이 의상의 화음은 부분과 전체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는 부분이지만 화음이라는 전체 속에서는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부석사가 가지고 있는 화음 종찰로서의 면목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네, 팔짝 예, 예, 폈다. 예, 예. 이 맛배지붕은 배를 예, 이렇게 예, 서로 예. 맛뺐다. 예. 아, 저 그렇군요. 편지봉투의 펼친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활짝, 예, 예, 활짝 예, 예, 그 예. 의미예요? 예,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여덟 짝이 아니고 예, 예, 예. 이게 정말 그 버선을 신고 나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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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내려앉듯이 이런 지붕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러고 보니까 네. 맛배는 팔짝 안 폈네. 그냥 예. 쭉 폈네. 예. 이제 팔짝 지붕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직접적으로 탁 들어대지 않기 때문에 맛배 지붕처럼 풍판을 네네네. 바깥으로 크게 드러내지는 않고. 그럼 대체로 예. 팔짝 지붕이 좀 나중에 만들어졌겠네요? 그건 이제 웅장미, 앞에 전후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예. 짓질 때 네. 이게 제일 이렇게 간단한 있잖아요. 게 이게 제일 간단하긴 하죠. 근데 그럼 팔짝은 이 맛배보다 좀 이게 칸을 좀 늘려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를 높이고, 예. 고를 높이면서 건축적 이제 공법이 들어가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저 오늘 많이 배웠고요. 오늘 저 안에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안에, 네. 안에도 배열림 기둥이더라고요. 네. 나는 안에는 이 밖에만 배열림이고 안에는 그냥 네. 그냥 기둥인 줄 알았더니 안에도 배열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어갖고 한 거구나. 그 지붕의 규모가 다른 건축물들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하중의 분산, 예, 예, 예. 어떤 무게 중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미적 효과도 가끔 있고, 다른 네. 데 가보면 약간 이렇게 이 일자로 안 뺀 데는 있긴 네. 한데 네. 안에까지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치밀한 계산의 결과 예, 나온 예, 예. 집이어서, 예.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경사도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각도, 해가 떴을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네, 네. 하기서 내고 네, 그쪽만 네. 공포를 놓고 이쪽은 네. 안 놓고 막 네. 그랬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옛날 분들이 꼽혀서도 어떻게 저렇게 이전하고 늘 서구 학제로 보니까 우리 것이 서구에 비해서 열등한 것을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건축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문서상으로 정립이 안 돼서 그렇지 훨씬 예. 앞서다고 보시면 좋죠. 맞아요. 네. 기록을 안 남겨서. 예, 예. 대웅전 뒤에 보면 그림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그림 후불벽화. 예. 예. 근데 여기 없는 거예요. 지우신 거예요. 뒤쪽에 가면 있을 수도 안에 들어가면 그 부처님 이쪽 벽면 안쪽 벽면 후불벽화가 고구려 절에 창건주는 아도화상 정보를 수집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서 저거다 자기들끼리도 정보 수집해야 되고 중국하고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파해야 되고 신사상도 늘려야 되고 불교 국가에서 불교는 정신적 통일을 끌어가거든요. 우리 사상이 통일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잖아. 사상이 분열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쟁이 일어나면